네. 자, 우리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을 좀 마무리했다. 2장까지. 연습 문제랑 빈칸 채우기까지 같이 해봤죠. 여러분이 회계 순환 과정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겠냐면, 제가 어떠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에서 실험을 했대 교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적어서 제리 율스만이라는 교수가 어떤 수업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영화 사진 찍기를 한 거야. 영화 사진을 찍는데 이게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를 질적 집단으로 정의하고 하나를 양적 집단으로 해서 성적을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이거 좀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요 양적 집단한테는 100장 찍으면 A 줄게, 50장 찍으면 뭐 B 줄게, 10장 찍으면 C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 질적 집단에는 한 장을 질적으로 평가해서 잘 찍은 애는 A, 못 찍은 애는 B, 뭐 더 못 찍은 애는 C로 주겠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교수님도 되게 놀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집단이 사진을 더 잘 찍었고 더 교육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대학교 성적을 봤을 때 어떤 집단이 더 잘 찍었냐면, 진짜 웃기게도 이 집단이 사진의 퀄리티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장수가 늘면 늘수록, 뭐 여기에 50장 말고 80장, 70장이라고 해봐요.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실수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더라는 거지, 이 구도는 아니구나. 다음, 이게 실행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진을 찍는 한 장을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잘 찍은 한 장을 위해서는 100장을 찍어봐야 된다. 지금 쌤, 이 회계랑 뭔 상관입니까? 회계 순환 과정을 여러분이 아무리 눈으로 쫙 쳐다보고 있어봐야 실제로 여러분이 거래 발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BS와 PL로 만들어 보는 연습이, 이런 횟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깊숙하게 이해가 불가능해요. 귀찮죠? 귀찮아요. 손으로 전기하고 시산표로 하고 귀찮습니다. 귀찮으면 엑셀로 하세요. 엑셀도 아이패드로 해. 상관없어. 하지만 일정 횟수, 실행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집단의 특성을 보고 이 교수가 느꼈던 건, 계획하는 것보다 많은 실행이 훨씬 더 높은 능력치를 끌어올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뭐다? 횟수다. 여러분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노가다가 필요하다. 이해되겠죠? 회계 순환 과정은 사실 노가다에 가깝죠. 하지만 그 노가다가 있어야 회계가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소리 그만할게. 알았어. 조용히 하고 강의나 해. 오케이, 알았어. 왜 이런 잔소리도 있어야 또 여러분이 또 파이팅 하지 않겠어요? 자, 2장 회계 순환 과정까지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앞에 목차 맨 앞에 봐봐. 맨 앞에 목차에서 1, 2장 있고 3, 4, 5, 6장이 있는데, 3, 4, 5, 6장은요 여러분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1, 2장은요 회계 전체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 2장이에요.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첫 장만 보고 말고 이렇게 회계 원리 그래도 될 정도로 1, 2장이 중요해. 실제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강의 그만하면 안 돼. 여기서 종료하면 안 돼. 완강해야죠. 하지만 1, 2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복습을 요한다라는 점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 가보죠. 3장의 제목,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다. 유동자산이 뭡니까? 우리 15페이지 한번 가볼까? 여러분 1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5페이지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식 재무상태표가 여기 나와 있지. 그리고 약간 손가락 하나 껴가지고 15페이지랑 19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봐.
이런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을 19페이지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었고 개정 과목 몇 개는 또 배우기도 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개정 과목을 19페이지에 있는 개정 과목을 15페이지에 보면 자산에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부채에서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요 그림을 보고 다시 돌아봐. 106페이지 돌아오면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일단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라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회계는 무슨 회계예요? 재무회계죠. 누구를 위한 회계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지.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외부 정보 이용자라 함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더라. 그지?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거였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하는 거였지. 요걸 할 때, 얘네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왜 구분을 한다? 보기 쉽잖아. 일단 간단하게 1년이라고 생각해봐요. 딱 1년은 아닌데 유동자산을 1년 이내 자산, 비유동자산을 1년 초과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유동자산은 1년이 안 된 자산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돈 되는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화할 수 있는. 근데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건 뭐예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는 가치가 높은 유형자산이 많다 이런 건데 꼭 그렇게 해라? 아니야.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등은 그렇지 않대. 자, 금융회사들은 왜 그렇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일 금융회사의 대부분의 자산은 뭐겠어? 채권이겠지.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이렇게 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1년짜리가 제일 많죠. 대출도 1년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산이 몰려 있단 말이야. 완전히 쏠려 있어요. 금융회사들은 여기에 자산이 엄청 많이 쏠려 있는데 여기를 칼같이 잘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라고 구분하면 그게 조금 어이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365일짜리는 열로, 366일짜리는 일로? 아,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딱 구분하지는 말래. 그렇게 안 하고 뭘로 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래.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고 대부분 회사는 어떻게 해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건 알겠어. 나머지 자산들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챕터에서 뭘 배우는지를 좀 보면 자, 재검자산을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뭐 같다고 봐요. 유무형자산을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 비유동부채를 다음 장에서 배울 거야. 이 챕터에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어떤 건지만 좀 맛을 봅시다. 당좌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한마디로 현금이 있을 거고요. 예금이 있을 거고요. 채권이 있을 거고 미수금이 있을 거고 미수수익이 있을 거고 즉 얘들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즉 1년 이내에 바로바로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대. 오케이, 유동자산은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 또 뭐가 있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대. 재고자산은 왜 유동자산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했을 때 크게 좀 다시 좀 그리자. 자, 정상적인 회사의 자산, 부채, 이것도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해볼까?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뭐 배웠지? 현금 배웠어. 현금 배운 게 아니라 현금은 알고 있어.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 배웠더라. 채권이 뭐가 있었지?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게 있었고 그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크게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기업은 이게 다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게 다지. 봐. 현금을 출자 받던지 돈을 빌리던지 해서 자금을 조달받으면 이 현금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업은 설비를 투자하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서 기계를 사서 설비를 투자한 걸로 뭘 만들어내? 재고자산을 만들어내. 혹은 이 현금으로 재고자산을 사오지. 그럼 이 재고자산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되는 거지. 왜요? 현금으로 바로 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외상 매출을 하니까 매출채권이 되는 거고 이 채권을 회수하면서 다시 현금이 되지. 이 현금을 다시 투자하고 혹은 재고자산을 사고 이 재고자산을 팔아서 다시 채권으로 이 채권이 다시 현금으로 되면서 이 현금이 많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기업이 커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라는 놈은 기간이 짧지. 현금이 되는 기간이. 그래서 유동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바로 현금화되는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당좌자산은 뭐야? 채권에서 즉시 현금으로 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두 개로 나뉜다. 뭘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팔아야만 현금이 되는 거고 당좌자산은 가만히 갖고 있어도 현금이 되는 애들이다. 자,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애들, 적극적 행동이 필요 없는 애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그죠? 자,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산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잉여 현금을 어디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뭐 투자 주식, 투자 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원리에서 배우지 않고 우리 중급 회계로 넘어가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형자산은 특허권, 산업재산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뭐야? 팔 거예요? 아니에요. 쓸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회사를 더 이롭게 만들거나 재고자산을 만들거나 재고자산에 무언가를 붙이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볼 건데 유동부채라 하면 차입금이 있겠지. 그리고 매입채무가 있을 거야. 매입채무 위에서 배웠다. 재고자산을 살 때 발생하는 채무, 매입채무. 그치? 유형자산을 살 때 돈 안 주면 미지급금. 이런 애들을 보통 우리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유동부채에서도 그냥 이건 알아만 나요. 이자 발생 부채라는 게 있고 이자 발생 부채 그리고 영업 부채라는 게 있어요. 영업 부채가 뭐야? 이자가 없는 애들, 매입 채무, 미지급금 얘네들은 그냥 나중에 주기로 한 것뿐이지. 근데 차입금은 뭐야? 이자가 발생한 거지. 갖고 있으면. 그래서 두 개로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유동부채에서 매입채무 미지급금, 이 유동자산에서 매출채권, 미수금은 뭐야? 영업자산, 영업부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비유동부채는 뭐예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이나 사채라고 하는데 사채 뒤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 사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되게 약간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 사채업자의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달라.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있진 않잖아. 자, 그러니까 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는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유동자산, 유동부채만 요 챕터에서 보도록 할 건데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유동과 비유동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대. 요거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원문인데 일단 1년 이내. 오케이, 1년 이내인 거 알겠어.
1년 이내 거나 정상영업 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될 것이래. 그럼 정상영업 주기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금방 배웠지롱. 자, 재고자산이 채권이 되고 채권이 현금이 된다 했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 얘가 재고를 샀어. 그리고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 채권이 됐다가 현금이 되는 시점을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한다. 자, 만약에 재고자산을 1월 1일에 샀어. 재고자산을 팔았어. 2월 1일에 팔았어. 채권을 언제 회수했어? 3월 1일에 회수했어. 그럼 얼마 걸렸어? 2달 걸렸어. 현금이 되는 게 2달 걸렸지. 그럼 이걸 정상 영업 주기가 2개월이라고 해요. 그럼 쌤, 정상 영업 주기는 대부분 1년 이내 아닙니까? 대부분 1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조선소라고 해볼까? 조선소에서 이런 배를 만들면 큰일 나겠지만, 자, 이런 좀 더 큰 배를 해보자. 자, 이런 배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배를 1년 안에 건조할 수 있을까? 건조라는 건 우리가 생산이라는 건 재고자산에 쓰이는 말인데, 배를 만들 때, 선박을 만들 때는 선박을 건조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만든다는 말이에요. 선박을 만들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원재료도 들어갈 거고요. 어떤 각종 재료가 들어갈 건데, 얘네도 우리가 결국 만들어서 팔기 위한 거니까 재고자산이지. 근데 이 재고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수 있어? 못 돼.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수 없으면 재고자산이 아닌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면 얘도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 있는 재고자산은 얘는 1년 이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유동자산 부채는 1년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 때도 정상 영업 주기의 일부라면 유동자산 부채다라는 거지. 두 가지 말면 돼요. 1년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 이내다. 1년 정상 영업 주기, 1년 정상 영업 주기. 뭐 다른 걸 다 외울 필요 없고 요 두 개만 알면 된다. 결국 유동자산 부채는 뭐다?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거나 1년 이내에 돈을 줘야 되거나 혹은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되거나. 그럼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업 주기라는 건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화 되는 데까지를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유동자산 부채를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봅시다. 선생님, 현금은 현금 아닙니까?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맞는데 우리 현금에도 종류가 있고 현금성 자산에도 종류가 있더라. 그럼 자, 수표는 현금인가요? 현금성 자산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현금의 정의는 뭐다?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현금이라고 하고, 현금성 자산은 뭐야? 투자자산인데 이게 현금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가치 변동이 미미한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거에 좀 밑줄을 한번 쳐놔요. 여기에 밑줄. 자, 현금성 자산은 뭐라고?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다. 다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인 투자자산이 현금성 자산이다. 그리고 가치 변동이 미미해야겠지. 가치 변동이 이해되겠죠? 자, 현금의 종류에는 뭐 동전, 지폐,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화대용 증권에 수표가 들어간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 우편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편환은 뭐냐면 이게 계좌이체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우리가 저도 모르는 시절이에요, 사실.
계좌 이체가 없던 시절에 약간 돈을 보내고 싶은 거야. 서울에 이제 유학 간 우리 아들내미한테 돈을 보내야겠다라고 어머님이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는 수단으로 뭘 썼냐면 편지에 돈을 넣어서 보냈던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이 우편 시스템이 덜 발달했겠지. 그러면 우편이 못 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체국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편물이 못 도착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러면 우체국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 그 편지에 대한 걸 책임지는 거지 안에 돈이 얼마 있던 책임지기 어렵겠지. 그래서 우체국이 직접 그 증서를 써주는 거였어. 그게 뭐라고 한다? 우편환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돈을 넣고 종이를 쓰면 우체국이 그 종이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종이를 가지고 우체국을 가면 돈을 주는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봉투에 넣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우체국 가서 찾아와라 라는 거였어요. 현존하는 수단 중에 가장 원시적인 자금이체 수단이다. 심심하면 우체국 가가지고 저 우편안 작성하러 왔는데요 하면 해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통화대용 증권이다. 쌤, 가장 원시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가르칩니까? 나도 안 가르치고 싶은데 시험에서 꼭 어떤 변태 같은 교수들이 돼. 아니, 아이씨, 이런 거 왜 했는지 이런 거 화내면 안 돼.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안 가르쳐도 되지. MP3 플레이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에이, 여튼 그냥 개념만 알아둬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랑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 예금이라고 하면 사실 현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기예금이래. 현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금은 중간에 뺄 수가 없죠. 왜? 수수료가 발생해.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 근데 이자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정기예금은 전환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기예금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모으려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지 않게 하려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드는 거잖아. 그래야만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다라고 하면 얘가 어디로 분류할지가 조금 애매해져. 정기예금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 3개월 이내다라고 하면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야. 근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 아니면 정기예금이라는 건요, 단기 투자자산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바로 앞 페이지에 우리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었지. 유동자산에도 투자자산이 들어올 수 있겠지. 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을 적지 않았지만 당좌자산에 투자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정기예금이 들어간다. 자, 밑에 표 보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뭐다? 현금성 자산이다. 근데 유동자산과 앞에서 이야기를 좀 안 했던 건데,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그 1년 이내라는 조건은 언제 시점이에요? 여기가 12월 31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X1년, X2년, X3년이라고 하면, 자, 2년짜리 채권이 있었다고 치자. 2년짜리. 자, 이때 계약을 했고 요때 돈을 받기로 한 거야. 요때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이 있다고 하면 X1년 요 거래할 때는 뭐였어? 비유동자산이었어. 거래 당시에는. 그럼 X1년 말에도 1년 이내 받을 수 없으니까 비유동이지. 근데 X2년 말로 가면요, 요 기말 시점으로는 1년 이내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얘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이때 유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재무제표는 언제 작성되는 거야? 기말에 작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일이 12개월 이내라면 단기 유동자산이고,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이 넘는다면 장기다. 똑같은 정기예금이지만 그 만기일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냐 단기 투자 자산이냐 장기 투자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산에는 뭐가 있냐라고 할 건데 우리 현금성 자산의 종류가 몇 개가 좀 있더라.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점이 있어. 이런 말들을 살면서 잘 못 접하게 돼요. 근데 언제 접하냐? 경제 뉴스나 경제 신문에서 접하지. 그래서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회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면 어느샌가 갑자기 신문이 읽혀. 어느샌가 경제 뉴스를 듣는데 아는 말이 나와. 그게 여러분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경제 신문 이런 것도 용어도 처음 못 들어봤지만 뉴스에 나오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금하고 나면 어디에 은행이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주지. 그냥 통장에 잔액을 찍어주지. 통장을 주지. 그 통장 양도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건요. 이렇게 종이를 주는 거야. 그냥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주고요. 여기에 뭐 1,000원 적고 날짜를 주는 거야. 정기예금 만기일 3월 31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 종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한테든 1,000원을 주는 거야. 이자를 포함해서. 플러스 10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한테 팔 수 있겠지. 여러분의 예금은 팔 수 없어요. 정기예금 가입하면 은행에서 아시겠지만 그 예금은 해지해야 내 돈이지. 해지하기 전엔 내 돈이 아니지. 근데 얘는 뭐라고? 해지할 필요 없이 이거 자체를 팔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어? 이 수수료를, 이 이자를 내가 포기 안 해도 되지. 그치? 원래 정기예금 해지하면 이자 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매매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이자를 내가 받으면 되잖아. 요런 장점이 있는 거다. 자,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어음과 수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자, 수표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기합 수표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합 수표 말고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차이점부터 이야기할까? 자, 수표라는 건 뭐예요? 통화대용 증권, 즉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거니까 얘는 둘 다 현금이든 그러니까 어음이든 수표든 뭐냐면 이거를 은행에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합 수표 말하는 거 아니야. 10만 원짜리 그거 지금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수표는 지폐가 아니에요. 수표는 지폐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은행에 가져가야 돈으로 바꿔주는 애야. 즉 권리 증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외상거래를 주로 한다 했죠. 왜 외상거래를 한다 했죠? 매일 현금으로 결제하고 매일 자동이체하면 횡령이나 부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결제가 어려워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음이나 수표로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럼 어음이랑 수표는 어떻게 거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들은 수표책, 어음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떤 이런 종이를 써주는 거야. 뭐라고? 10만 원 하나은행에서 출금 가능 해서 쫙 찢어가지고 주면 그 사람은 그 10만 원짜리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야. 은행에 가서 이 종이를 내면 은행에서 10만 원을 돌려주는 거지. 번거롭죠. 실제로 이런 절차가 수표와 어음인데 어음은 정해진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할게요. 자, 1월 1일에 발행하는데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면 얘는 3월 31일에 가야 돼. 즉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 만기일 이전엔 지급이 안 돼. 받자마자 은행 가봐야 그 돈을 안 준다고. 10,000원짜리 어음이라고 하면 1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수표는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기일이 없다는 거지. 만기일 그 자체가 없어. 근데 둘 다 뭐라고?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음, 부도수표 들어보셨나요? 자, 기업이 은행이랑 계약을 맺은 상태일 거야. 돈을 그냥 주지 않겠지, 은행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이 있을 때요, A기업이 B기업이랑 거래를 한대. 무언가 물품을 받고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준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A기업이 계약한 은행이 있을 건데, 이 은행으로 가서 너희가 돈을 바꿔가라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은행은 호구가 아닌 이상 A기업이 예금을 들어놔야겠지. 일정 예금이 들어있지 않는 한 B기업에 왜 줘? 얘가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그걸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금 통장 하나를 개설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B기업은 어음인 경우에는 약속한 날짜에, 수표인 경우에는 바로 가서 출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당좌 예금 잔액이 빵원이래. 근데 얘가 지급 요청을 했어. 그럼 은행에선 지급 거절을 하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부도라고 해요. 은행에 예금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기업이 줄 돈이 없는데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걸 부도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얘들은 부도어음과 부도수표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 어음은 뭐냐면 신용평가 자체가 높은 거야. 등급이 높은 애들. 걔네들이 발행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이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일반 고객한테 판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는데 금융기관이 산 거지, 그걸. 금융기관이 사가지고 어음에는 이자가 존재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싸게 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반 고객한테 다시 판다는 거지.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돈 먹고 돈 나쁜, 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어음관리 계좌는 뭐냐? 우리 CMA 통장 이런 거 들어봤죠?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해본 분도 있을 건데, 뭐 CMA 통장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너희 돈을 받아서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지. 원래 은행이라는 곳은 여러분의 돈을 받으면, 은행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돈을 입금하면 얘를 어떻게 해요? 굴리지. 냅두지 않아요.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 플러스 알파로 주잖아. 굴려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100원을 넣고 5원을 받아간대.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100원을 굴려서 한 10원은 받아야 은행이 5원 남을 거 아니야. 원래 이 구조라고요, 원래. 근데 이 예금이라는 건요, 되게 안전하게 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CMA라는 어음관리계좌라는 건 얘 안전도를 조금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5원이 아니라 너 10원 줄게. 대신에 예금자 보호법 가입 안 돼도 괜찮겠니? 우리 좀 믿어볼래? 우리 좀 투자 잘하는데? 라고 하고 여기 가서 얘들이 20원씩 벌어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어음관리 계좌도 CMA 통장도 있고 예금자 관리 보호법이 안 되는 CMA 통장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즉 일반 예금보다 위험도는 조금 높은데 이자가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고객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회사예요. 회사한테 채권을 파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우리가 10,000원 줄게 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말이 환매조건부 채권이지, 얘는 뭐야?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10,000원짜리 권리를 가진 종이야. 이거 사줘.
근데 나중에 다시 나한테 꼭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게 환매조건부 채권인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팔고 다시 돈을 받는 거니까 뭐야? 차입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말했던 게 뭐라고? 당좌예금이라고. 입금은 뭘로 해? 회사가 입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출금은 뭘로 해? 거기서 돈을 직접 내가 현금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 수표책을 끊어준다고 고객사한테. 그러면 그 고객사가 수표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게 당좌예금이다. 근데 아까 말했죠. 당좌예금이 빵이 되면 뭐가 나? 부도가 나. 회사 신용이 확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 났다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끊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차입금이라고 하면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전부 금융기관이 1년만 차입금 계약을 해줘. 왜? 신용도 떨어지면 바로 상환 요청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부도 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좀 해놓냐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약을 좀 해놔요. 차월이라는 건 내가 빵원이 되더라도 너희 야 100만 원까지는 너희가 좀 미리 지급해 주라. 그럼 이게 뭐야?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지.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뭐야? 차입금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거든요. 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뭐 혹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시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 신용을 한도록.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 짜릿합니다. 자, 지금 10만 원을 넣어놨어. 한도가 1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 이 통장에 지금 10만 원 있어. 근데 카드로 이거 뭐야? 여하튼 카드로 이제 뭐 백을 하나 산다고 쳐. 그래서 50만 원을 쫙 긁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띠링 하면서 은행 잔고가 40만 원 이렇게 찍혀요. 실제로 탁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마이너스 통장. 그 개념이 뭐다? 당좌 차월이다. 한도가 있지, 한도가.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회계사는 뭐 8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줬었는데 여러분이 회계사를 합격하든 세무사를 합격하든 마이너스 통장은 제발 만들지 마세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용카드도 만들지 마. 굳이 자 신용카드랑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비를 조장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얘 결제일이 12월 31일, 3월 31일 아니래. 언제야? 1월 17일 막이래.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 거를 그 다음 2월 28일에 결제하면 심플하지. 여러분 얼마 썼는지 계산할 수 있지. 근데 대부분 신용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16일부터 꼭 날짜가 그런 건 아니야. 2월 15일까지 쓴 걸 그 다음 달에 2월 15일도 아니야. 심지어 뭐 3월 21일에 결제한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뭐야?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카드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죠.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을 줘.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을 줘. 주지. 여러분이 그만큼이나 쓰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만큼이나 돈 쓰면 혜택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 하겠어요? 다 써봤다. 피보고 써보고 다 잘라버렸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소비를 조장하는 놈들이더라. 그러니까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좀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회계사 돼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세무사 돼서 마이너스 통장 만든 사람 중에 돈 빨리 모은 사람 못 봤어. 다 쓰더라고. 자, 잡담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 당좌 예금이랑 당좌 차월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겠지. 자,
주식회사 대한은 거래처와 원활한 대금 수수를 위해 은행에서 당좌 계좌를 개설하였다. X 1년 1월 1일 당좌 예금 잔액은 5만 원이고 당좌 차월의 한도가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지. 얘는 어디에 기록돼? 재무상태표에는 기록되는 게 아니지. 이 한도는 그냥 우리가 한도로 알고 있는 거지. 잔액은 얼마? 5만 원. 그럼 우리 잔액이 5만 원이면 여기에 뭐라고 찍혀 있겠어?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5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7월 1일에 상품을 8만 원에 매입할 때 5만 원밖에 없는데 8만 원에 매입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뭘 했다고? 발행한 수표래. 여기 수표라고 적나요? 아니지. 수표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당좌 예금을 적는 거지. 근데 당좌 예금은 5만 원밖에 없지. 상품 8만 원. 당좌 예금 얼마? 5만 원. 그럼 나머지 3만 원은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얘가 차입금이 되는 거지. 부채죠, 부채. 아니, 나중에 3만 원 갚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통장. 이 마이너스 통장은 여기에 뭐라고 표시돼? 여기에 상품이 얼마가 표시돼요? 상품 8만 원 표시되면서 당좌 차월 왜 대변이에요? 선생님, 당좌 예금 자산 아닙니까? 하지만 당좌 차월은 부채다. 왜? 차입금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당좌 예금이 얼마 다시 입금했대? 5만 원 입금했대. 그럼 얘들이 입금했다라고 하면 현금을 5만 원 입금한 거지. 그러면 당좌 차월을 얼마 갚은 거예요? 자동으로 갚아죠.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만 원 있는데 10만 원 딱 입금하잖아. 그러면 플러스 5로 딱 바뀌어. 자, 마이너스 3만 원 요 없애주면서 당좌 예금에 얼마가 들어와야 돼? 2만 원이 들어오고 똑같이 여기 당좌 예금에 얼마가 들어와? 2만 원에 당좌 예금이 나온다는 거지. 당좌 여하튼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개념 알겠죠? 쉽다, 그죠? 자, 대여금과 차입금.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한 거야. 대여금이 뭐야? 빌려준 거. 차입금이 뭐야? 빌린 거. 근데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임대업자. 빌린 사람을 임차업자. 임차업자라고 안 하지. 임차인. 그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냈을 거야.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내 입장에선 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지. 걔는 그럼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지. 내 돈이잖아. 그 내 권리잖아. 임차 보증금은 뭐야? 내가 보증금을 낸 거니까 내 돈이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 자산이지. 그러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봐. 행복하다 갑자기. 내가 건물주야. 막 이렇게 임대해줬어.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네. 이건 뭐야? 내 돈이야? 진짜 그럼 나쁜 임대인, 그 전세 사기 나쁜 임대인들 여하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은 뭐다? 부채다. 알겠죠? 자, 임대 보증금은 부채인 거죠. 결국은 뭐야? 얘는 의무인 거고 얘는 권리인 거고 위에도 똑같이 대여금은 뭐야? 돈을 받을 권리. 차입금은 뭐야? 돈을 줄 의무지. 결국은 자산은 권리고 부채는 의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대여금과 차입금은 그쵸? 대여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여금인데 유동성 자산인 1년 이내 대여금은 앞에다가 뭐라고 적는 거야? 단기 대여금.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 이렇게 주는 거지. 이자를 받았대. 만약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안 받았어.
기말에 내가 이자를 안 받았어. 그럼 뭐라고 적는다? 미수 이자 또는 현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미수이자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현금이라고 돼 있죠. 요 괄호 열고 미수이자 한번 적으면 좋긴 하겠다. 그지? 여기가 이자 수익이 되겠지. 그럼 대여금을 회수할 땐 뭘 하는 거야? 회수할 땐 현금으로 당연히 회수하겠지.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는 거다. 차입금도 똑같겠죠. 여기 차입금, 현금, 이자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말 수정 분기로 미지급 이자가 끊기겠지. 똑같지. 여기에 현금 괄호 열고 미지급 이자 적으면 좋겠다. 그지?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여기 왜 대여금 회수라고 돼 있어? 자, 대여금 회수 아니지. 미안합니다. 차입금의 상환이지. 차입금의 상환이지. 여기가 차입금. 그치?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 현금은 감소니까 대변이다. 그쵸? 여기까지는 쉽다. 여기까지는 쉽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유동성 장기대여. 이 뭐 유동성 장기대여. 유동성. 아까 우리가 요거 이야기했었지. 3년짜리인데 우리가 돈을 2년 동안 빌렸대. 2년 동안 돈을 빌렸대. 요때 얼마 빌렸어? 100원 빌리고 요때 100원 갚기로 했대. 그러면 이때 돈을 빌렸으면 차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할 거고 이때 당시에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적을 거예요. 처음에도 애초에 1년이 넘는 차입금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요 시점이 되면 야, 여전히 장기 차입금인가? 아니지. 뭐야? 단기 차입금이지. 상환일이 곧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지 말지. 단기 차입금으로 적지 말고 유동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왜? 더 많은 정보를 주자는 거야. 원래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걔가 내년에 갚아야 된다는 정보를 좀 주자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유동성 대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애초에 앞에서 뭘 했었어? 장기 차입금, 예를 들어서 앞에 장기 차입금 뭐 100원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100원을 받았었어.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걸 증가시키면 되겠지. 부채의 증가, 유동성 장기 차입금 해서 100. 그럼 장기 차입금은 없애면 되겠지.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니까 100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대여금인 경우에는 반대 회계 처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재무상태표 보면 원래 장기 차입금이 100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100이 되는 거지.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같으나 이걸 뭐라고 해? 유동성 대체라고 한다고요. 다시 원래 장기 차입금이 100이었어.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 빵이었다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X 1년 말이라고 해보자고. X 2년 말에는 유동성으로 대체해 준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 회사 유동부채가 얼마야? X 1년 말엔 빵, X 2년 말엔 100. 그 회사 비유동부채가 얼마야? X 1년 말엔 100, X 2년 말엔 빵.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우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건요 가짜로 지급한 돈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야. 자,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 가짜일 때 가짜는 맞는데 기업에서 현금을 지급했는데 왜 지급했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돈 나갈 때 다 알고 있지만 기업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다른 거야.
생산부서에서 말을 안 해줬어. 회계부서로. 그러니까 회사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생산부서에서 우리가 결제를 이미 한 거야. 다른 팀에서 뭐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를 이렇게 사온 거지. 구매한 거야. 어떤 업체가. 그래서 이 업체가 영수증을 생산부서가 끊어줬겠지. 그래서 회계부서에다가 돈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생산부서에 주고 나서.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어씨 뭐야? 근데 우리 회사에 날인이 찍혀 있고 막 종이가 쭉쭉쭉쭉쭉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급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회계팀에서 이제 눈이 불이 나게 찾지. 누구야?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금 결제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돼가지고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가지급금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뭐 상품 산 거면 상품이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한마디로 뭐야? 초초초초 울트라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얘들은 1년 동안만 있는 계정이지. 근데 얘네도 뭐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고. 아니, 애초에 여러분 회사에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는 돈이 아주 잠시 짧게 있어야 되지 그게 영원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기말 수정 분기를 끊으면서 걔를 다 찾아내야겠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비용이 아주 잠시 생겨나는 거지 항상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또 언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언제 쓰냐면요.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계속 계정 과목을 써왔대. 미지급 비용으로 안 쓰고. 근데 이런 계정 과목은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리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손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지급 이자 미지급 이자 비용 똑같다라는 걸 알죠? 미지급 비용 셋 다 똑같은 건데 기업에서 이렇게 막 회계 처리하면 될까요? 안 돼. 하나만 딱 정해서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정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해서 쓰는데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어. 이때까지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래가 새로 발생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는 임차를 한 적이 없어서 미지급 임차료라는 계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엔 이자밖에 없어서 미지급 이자만 개설해 놨는데 임차료가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계상할지 바로 내 판단으로 적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규에 따라 적어야 되니까 일단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해놓고 나중에 미지급 임차료 하면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업은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알잖아. 근데 기업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끊어놓고 기말에 이런 계정 과목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 꼭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죠. 자, 현금 50만 원이 입금됐으나 관련 부서 전체의 휴가로 입금 사유를 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현금 50만 원이 입금됐대.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른대. 그러면 가수금 임원한테 현금 30만 원을 지급했대. 근데 얘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출장 간다, 해외 출장 간다 라고 하면 왜 우리 뭐 현금밖에 안 되는 나라는 요새 없지만 뭐 아주 오지로 간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현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지급해서 돌아오면 그 현금을 환급받는데 어디에 썼는지 지방 출장 중 혹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디 썼는지.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한다고?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이걸 알게 될 때 혹은 기말 결산 시에 뭘 한다고? 자, 입금된 사유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됐대. 그러면 가수금은 뭐였어? 매출처로부터 입금됐지. 그럼 매출인가? 아니지. 자, 매출처로부터 입금이 됐다는 건 이전에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던 거야. 매출 50만 원. 매출 채권 50만 원이라는 회계 처리가 진즉에 있었던 거지. 얘는 뭐야? 입금만 된 거지. 우리 현금주의 공부 안 하죠. 우리 뭐 공부해요? 발생주의 공부하죠. 발생은 이때 한 거고요. 단지 이날은 현금이 입금된 것 뿐이니까 여기에는 매출 채권이 와야겠지. 그렇지. 자, 출장 중인 임원이 교통비로 사용했대. 그러면 교통비 30만 원,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다음 예수금까지 보죠. 우리 예수금을 좀 보면 여러분이 알바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일을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를 한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러가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을 때 여기에 1,000원을 주면서 100원의 세금을 떼야 된다고 해보자. 우리나라 세율이 10%라고 하면 100원이겠지. 여하튼 근로자가 1,000원을 받았어. 얘를 텍스 세무서에 100원 이렇게 납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기에 줄 때 어떻게 주는 거냐?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900원만 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1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확실하게 거둘 수 있잖아. 100% 거둘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을 걷는 것보다 여기를 걷는 게 확실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돈 줄 때마다 이 100원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이 100원은 권리야 의무야? 여기에 줄 의무가 있는 돈이지. 그러면 뭐야? 얘는 부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급여 지급할 때 급여 100만 원은 발생했지. 얘한테 100만 원 주는 거야 원래.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퇴사한다고 하면 그냥 100만 원 줘요. 네가 신고해라 하면서.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면 원천징수 그냥 뗀 거 내가 직접 주기 귀찮으니까 네가 그냥 다 내라 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개월 동안 할 거 아니야. 월급이면. 근데 6개월 동안 해서 600원이 쌓였어. 그럼 야 우리 그냥 네가 내? 이러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1,000원이 다 뭐야? 급여지. 기업은 세금을 내 세금 내는 게 아니야. 법인세가 아니라고요. 이거 법인세 아니에요. 근로자한테 주는 거는 100만 원 다 주는 거고요. 근로자가 세금을 내는 건데 단지 대신 낼 뿐이라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현금은 얼마 낸다고? 90만 원. 근데 예수금을 맡아 놓는 거지. 부채입니다. 그리고 현금 납부할 때 예수금을 차감시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오늘 여기 예수금까지 보고요. 앞에 좀 복습을 좀 진하게 해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봤죠? 우리 회계 순환 과정 양가로 2번 90페이지부터 쭉 봤지. 자, 페이지는 어디 펼치냐? 89페이지를 펼치면 되겠다. 회계 순환 과정 89페이지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해서 회계 순환 과정을 쭉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회계 순환 과정은 심플했어. 근데 결산 수정 분계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하더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거래가 발생하지. 이 거래는 뭐야? 인풋 값이라서 회계적 거래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되더라. 근데 거래는 재무 상태표가 변동하거나 재무 상태가 변동하거나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거나 그 둘 다가 결합돼야만 거래라고 부르는 거였지. 그럼 이 거래를 뭐 하는 거야? 분계하는 거지. 분계하면서 그 동시에 뭐 하는 거야? 전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해주면 전기의 개념은 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 뒤에서 좀 배울 건데 재고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상품 계정 과목이라고 하자. 상품이 증가하는 건 어디야? 차변이지. 상품이 감소하는 건 어디야? 대변이지. 우리 여기 전기 2월이라고 썼고 상품을 증가시킨 게 현금 매입이면 현금, 여기 증가시킨 게 외상 매입이라면 매입 채무를 썼어. 그리고 상품을 팔았던 거를 감소한 걸 매출원가라고 썼고 기말에 잔액을 차기 2월로 2월 시켰었지. 예를 들어서 100원, 뭐 200원, 300원 해서 여기가 600원인데 500원 팔았다라고 하면 뭐 100원 남아 있었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였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안 써도 되고 매입, 외상이랑 현금 매입 상관없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에는 매출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 계정 과목을 적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는 게 200원 증가했고 300원 증가했다. 기중에 매입하는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 얘를 현금으로 매입한 게 200원이고 매입 채무로 매입한 게 300원이다 라는 게 있다면 상품 증가가 초점이고 그 이유가 초점이라는 거야. 샀다는 게 중요하고 증가했다는 여기 상품 차변에 적히는 게 차변은 차변에 적히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를 적을 때 현금으로 샀는지 매입 채무로 샀는지를 적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반대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반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전기는 반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변을 차변에 적는 건데 뭘 적는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적는 거라고.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반대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지. 전기의 개념. 얘를 여기에 적는 게 아니야. 늘어난 이유를 적는 거예요. 계속 아셔야 돼. 반대 계정 과목을 적는 개념이 아니라 늘어난 이유를 적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매입 채무가 아니라 매입이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뒤에선 그렇게 해. 심지어 뒤에서 페이지 우리 페이지 뒤에 가보자. 재고자산 페이지 우리 자 159페이지 한번 쓱 펴볼까? 159페이지 쓱 펴보면 맨 밑에 159페이지 밑에 재고자산 병행법 해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원가, 기타 비용, 기말재고 이렇게 적어놨지. 전기월이라고 안 쓰고 기초재고라고 쓰고 차기월이라고 안 쓰고 기말재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고요. 이해되겠죠?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은 여기 이 전기된 원장이라는 곳은 보기 쉽게 여러분이 보기 쉽게 작성하는 거지 꼭 반대 계정 과목을 적는 개념이 아니다. 차변은 차변, 대변은 대변에 옮겨 적는 행위일 뿐이다 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면서 전기를 했지. 그치? 자, 전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였지? 원래는 수정 전에, 기말 수정 분계가 있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였는데 시산표라는 거는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와 총계정 원장의 대변 합계로 합계 시산표를 만들고 이 차이로 잔액 시산표를 만드는 거더라.
근데 이 총계정 원장의 합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기초 더하기 분계, 즉 기초 더하기 증가로 합계가 만들어지더라. 왜? 기초금액이 항상 여기에 붙어 있을 거니까. 기초 더하기 증가가 합계더라. 그게 뭐야? 시산표더라. 그지? 시산표까지 수정 전으로 적고 나면 이제 기말이 됐을 때 뭘 하는 거야?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지. 어디 보고 있어? 89페이지. 기말 수정 분계 이꼴 기말 조정 분계 이꼴 결산 수정 분계 이꼴 결산 조정 분계. 똑같은 말이다.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얘도 같이 전기돼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분계와 전기는 항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로 적어놨지. 위에는 전기 따로 적어놨지만 결산 수정 분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 기준 금액으로 전환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다까지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거지. 여기를 뭐라고?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 여기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있는 이익잉여금과 같아? 기초에 있는 이익잉여금과 시산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같다. 왜? 수익, 비용을 아직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았거든. 다시 시산표엔 뭐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 시산표는 계산해보는 거니까 수익, 비용을 아직 마감하기 전이다. 뭘 해야 되는 거야? 장부를 마감하면서 수익, 비용을 다 날려야 되는 거. 이게 전자칠판이라 소중하게 열어야 돼. 빡빡할 수 없어. 다 수익, 비용을 날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재무 상태만 남겠지. 자산, 부채, 자본만. 왜? 수익, 비용을 이익잉여금으로 올리는 전기를 했었거든. 분계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다?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온다. 얘는 일시적인 거니까 휙휙휙 날아가는 거고 이 재무상태표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엑셀로 많이 풀어봤다. 그죠? 요거 여러분 정말 많은 복습을 요한다. 복습 꼭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회계 순환 과정을 끝냈고 3장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구분하는데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더라.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지금 페이지 어디? 106페이지 보는 거지.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어? 장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지만 얘 비유동자산의 전부야? 그렇진 않아. 얘 유동자산의 전부야? 그렇지 않아. 기타 유동자산이 또 있을 수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재무회계의 목적을 떠올려야 한다.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거야. 어떤 정보? 경제적 정보. 근데 그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면 우리는 재무적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거고 그 재무적 정보를 만든 게 뭐야? 재무회계인 거지.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 놓으면 보기 쉽지. 첫 번째. 그리고 유용하지. 이게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는 건지 1년이 넘는 건지 딱딱 적어주는 거잖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분류한다. 근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1년 중간에 너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년으로 딱 자르는 게 의미가 좀 없더라. 그러니까 유동성 순서대로 해도 된다. 라고 했었다. 그럼 이거 다 배우나요? 다 배운다. 어디서 배운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부채를 요 챕터에서 배우고 비유동자산, 비유동 부채를 다음 챕터에서 쭉 배운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분한다는 건 알겠어. 구분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1년이다. 1년을 초과하는 것들은 비유동, 1년 이내인 것들은 유동인데 단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 주기 이내에는 전부 유동이더라. 그럼 정상영업 주기라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이 바로 현금이 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채권을 거치더라.
그래서 정상영업 주기라는 건 현금으로 재고자산을 사고 재고자산을 팔아서 채권이 되고 채권이 회수되는 그 기간이 뭐다? 정상영업 주기더라. 그치? 요 주기가 1년이 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였지? 예를 들면 조선소 같은 게 있지. 그런 조선소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더라도 이 재고자산이 뭐다? 유동자산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동자산 부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봤던 거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은 알겠는데 현금성 자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했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게 중요했지.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인데 그게 넘어 그러면 단기. 근데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도 넘어 그러면 장기 투자자산이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를 좀 했었다. 뭐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어음권리계좌,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는 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어음이나 수표는 공통점이 뭐였지? 기업이 찢어서 거래처에 줘서 거래처가 이걸 들고 은행에 가서 이 기업이 이 종이 줬는데요, 저한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게 어음과 수표더라. 근데 어음이라는 건 날짜가 적혀 있는 거야. 3개월 뒤에 은행에 받으러 가세요 라고 날짜가 적혀 있는 게 어음. 언제든지 가서 돈으로 바꾸세요가 수표더라. 자, 그러면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는 기업에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 통장을 뭐라고 했어? 당좌예금. 근데 이 통장이 막 쓰면, 막 끊어주면 가끔 빵이 된단 말이야. 근데 빵이 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신용이 박살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이라는 거래를 트는데 그게 뭐와 같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분이 쓰면 안 된다. 자, 신용카드 쓰면 그게 아니라, 자,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다까지 했지. 그 당좌 차월이라는 건 마이너스 예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는데 대여금은 뭐야? 권리, 차입금은 의무.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뭐였지? 임대인, 내가 빌려준 사람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냅뒀다가 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였고, 임차인, 내가 집을 빌린 사람이라면 돈을 주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대여금 이야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은 취득 시점에 결정은 된다. 근데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딱 끊었을 때 이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거나 1년 이내에 받을 권리가 생기면 그걸 단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유동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체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용도가 다양하다 했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다가 아니라 기업이 이 계정 과목을 모를 때도 쓰는 거고 왜 제출했는지 모를 때도 쓰는 거더라. 그러니까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떤 개념이다? 현금이 나갔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가지급금. 현금이 들어왔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가수금. 그리고 그걸 확정시키는 거고, 무엇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지. 당연하게 아니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안 되지. 자, 그리고 예수금은 뭐다? 예수금은 우리가 우리 이제 근로를 할 때 월급을 받았어. 근데 월급을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내러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내 세금을 대신 내더라. 내가 내고 싶어. 나한테 줘. 안 돼. 우리나라는 원천징수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원천징수. 이 말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여러분이 일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해보신 분도 있겠고, 자, 2월에 막 연말정산 이런 걸 해. 1, 2월에 연말정산 이런 걸 한다고. 연말정산을 왜 해요? 기업이 원천징수를 매달 하는 거야. 매달 해가지고 12월 말에 따져보는 거야. 네 번 돈 얼마고 네가 쓴 돈 얼마고 그러면 네가 세금 이만큼 내고 그렇게 해서 더하고 빼는 게 원천징수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금까지 알아봤다.
다음 시간에 1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해야겠네요. 그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요거 128페이지 한번 볼까? 128페이지 한번 보면 요약돼 있는 표가 있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본 거야? 현금성 자산, 예수금, 대여금, 차입금, 가지금, 가수금까지 본 거고, 밑에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성급금,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대충 한번 봤다, 그죠? 어떤 건지 감은 온다. 밑에 참고로 해서 주영업활동 관련 개정 과목이라고도 해서 상품 판매 대금이랑 유형자산 판매 대금인 경우도 구분이 좀 돼 있다. 그렇지? 요것도 내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 봤어. 한 번씩 쓱 봤는데 기억 안 나니까 우리 한 번 더 보자. 이거지.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